오,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24개월이라는 튼튼한 법적 방어막을 치고 삼천당 제약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가볍게 막아낼 거라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캐나다 특허청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열어보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난공불락일 줄 알았던 그들의 특허 무기고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거든요. 와, 텅 비어 있었다고요? 글로벌 제약 공룡이 자기 성문을 잠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이거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그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 텅 빈 무기고가 향후 캐나다 제약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구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지금 도는 소문들이 얼마나 껍데기뿐인지 끝까지 보실 때쯤은 확 체감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제약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삼천당 제약 리벨서스 제네릭 캐나다 진출, 그리고 이를 둘러싼 24개월 판매 금지 소문의 실체를 팩트와 데이터로 철저히 해체해 보겠습니다. 네, 시중에 도는 막연한 추측이나 찌라시들은 오늘 다 걷어낼 예정입니다. 오직 캐나다 보건부 특허 등재부와 캐나다 특허청 데이터, 그리고 실제 법령 조항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니까요. 좋아요. 일단 상황의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삼천당 제약이 2025년 7월에 제네릭 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11월쯤에 캐나다 보건부에 제네릭 심사를 접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아주 일반적인 수순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파생된 소문입니다. 오리지널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PMNOC란 제도를 써서 특허 소송을 걸면 캐나다 보건부 장관이 제네릭 시판 허가를 최대 24개월 동안 강제로 멈춰 세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 네. PMNOC. 그러니까 특허의약품 시판 허가 고지 규정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제네릭 출시를 방어하는 아주 핵심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제네릭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오리지널 제약사가 그냥 아무 소송이나 대충 걸어버리면 자동으로 24개월을 버는 건가요? 방어자한테 너무 유리한 룰 아닌가 해서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법적 유예라는 게 오리지널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출입문에 24개월짜리 거대한 자물쇠를 강제로 채워버리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니까요. 그 자물쇠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하지만 법의 구조가 그렇게 헐렁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송이나 건다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NOC 제도 제4조 2항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 전제 조건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해당 특허가 캐나다 보건부 특허등재부에 공식적으로 활성 상태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특허가 성분, 제형, 투여 형태, 용도 딱 이 네 가지 적격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만 방어가 가능해요. 아, 제가 그 부분을 법령에서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약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 특허는 그 네 가지 방어 카테고리에서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사가 저 회사가 우리 공장 제조 방식을 베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더라도 그걸로는 24개월 시판 허가 중지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약의 성분 자체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 같은 핵심 특허여야만 NOC 발동할 수 있죠. 제조 공정으로는 자물쇠를 못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캐나다 특허청 시스템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네 가지 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특허들을 조회해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느끼셨나요? 직접 검색해 보셨다니 결과가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뼈대 중에 뼈대인 성분 및 용도 특허를 찾아봤거든요. 특허 번호가 CA2061-784였는데 상태가 활성이 아니라 만료로 뜹니다. 아, 만료요?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이게 더 놀라운 게요. 일반적인 기간 만료가 아니었어요.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특허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권리가 날아간 상태더라고요. 와, 진짜요? 글로벌 1티어 제약사가 그걸 놓쳤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이잖아요. 그런 핵심 특허를 단순히 돈 몇 푼 아끼자고 날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전략적 판단일까요? 제약업계의 특허 관리 방식을 이해하면 그 퍼즐이 조금 맞춰집니다. 거대 제약사들은 보통 에버그리닝이라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에버그리닝이요? 처음 듣는 용어인데 그게 뭔가요?
낡은 성벽을 허물고 그 뒤에 더 높고 단단한 새 성벽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초의 성분 특허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성분 특허 하나에만 목을 매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약을 미세하게 개량한 새로운 제형 특허나 복합제 특허를 끊임없이 덧붙이면서 방어벽을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보호기간이 짧아진 구형 특허는 유지비 내느니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새 방어선에 집중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성벽을 새로 짓는다.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한 건요. 노보노디스크가 그 뒤에 지어둔 새 성벽마저 자기들 손으로 허물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예, 새 특허도 포기했다고요. 네, 약을 어떻게 배합했는지에 대한 핵심 제형 특허랑 투여 형태에 대한 특허가 2개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2가지 모두 상태가 취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와, 유지비를 안 낸 수준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그냥 취하해 버렸다고요? 이건 좀 이례적이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경구용인 리벨서스보다 주사제 형태인 오젬픽이나 위고비 쪽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까 캐나다 내에서 리벨서스 방어막 유지하는 걸 그냥 후순위로 밀어둔 걸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수익성이 더 큰 주사제 라인업에 선택과 집중을 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팩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뭔가요? 노보 노디스크가 스스로 권리를 취하했든 돈을 안 냈든 현재 캐나다 보건부 특허 등재부에는 제네릭 진입을 24개월간 막아설 수 있는 활성 상태의 핵심 특허가 전멸했다는 겁니다. 장부에 무기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세마글루타이드, 리빌서스, 오젬픽 막 다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법적 유예를 발동시킬 유효한 무기가 정말 없더라고요. 딱 하나 남은 게 CA3022535 심혈관 보호용도 특허였는데 이것도 심사 중 상태였고요. 심사 중이라는 건 아직 권리가 안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활성 특허가 아니니까 24개월 판매 금지 소송을 걸 요건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쏠 총알에 한 발도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24개월을 묶어둘 거대한 자물쇠 제도는 있는데 정작 자기들 손으로 그 열쇠를 버렸거나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자, 총알이 없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상대는 글로벌 거대 제약사잖아요. 로펌 변호사 군단도 엄청날 거고요. 총알이 없다면 그냥 바닥에 있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라도, 그러니까 가른 자잘한 주변 특허라도 억지로 끌어와서 무리하게 소송을 걸어버리면 어떠죠? 소송 승패를 떠나서 일단 법적 분쟁을 일으켜서 제네릭 출시 시간을 끌어보라는 꼼수 말이군요. 네, 그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여기서 삼천당 제약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약을 어떻게 몸속으로 전달하느냐의 싸움이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오리지널 리벨서스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이게 펩타이드 구조라서 그냥 먹으면 위산에 다 녹아버립니다. 장까지 살아서 갈 수가 없어요. 아, 위산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SNAC라는 아주 특殊한 보조제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알약이 위에 들어가면 주변 산성도를 중화시켜서 방어막을 쳐주고 약물이 혈액 속으로 쑥 밀려 들어가게 돕는 핵심 촉진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SNAC 덕분에 먹는 당뇨약 판도가 바뀌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플랫폼은 이 SNAC 기술을 1%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에스페스는 한마디로 SNAC 프리 기술이에요. 약물을 장까지 안전하게 보낸 다음에 장 점막으로 흡수되게 하는 전혀 다른 물리적인 전달 경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목적지는 같은데 약을 장까지 보내는 교통수단이 아예 다른 것과 비슷한 거네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기차 타고 가는 거랑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그렇다면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우리 방식 베꼈다면서 억지 소송을 걸어도 삼천당 쪽에서 우리는 당신들 핵심인 SNAC를 하나도 안 썼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 그만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인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침해 성립 요건에 맞추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죠. 이게 무리한 소송을 막는 1차 방어막입니다. 1차 방어막이요? 그럼 2차도 있나요? 네, 기술적 차이를 넘어서 법 제도 자체에 숨겨져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장치가 있어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함부로 시간 끌기 소송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죠. 바로 섹션 8이라는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아, 저도 그 섹션 8 조항 찾아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오리지널사가 24개월 판매 정지 걸어서 제네릭을 막았는데 만약 나중에 최종 패소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던데요. 네, 지면 완전히 덤터기를 쓰는 거대한 부메랑 같은 겁니다. 그 제네릭 회사가 24개월 동안 캐나다 시장에서 약을 정상적으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소송 건 오리지널사가 전부 다 토해내야 한다는 규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리지널 리베서스가 캐나다 당뇨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얼만데 제네릭이 2년 동안 점유율 흡수했을 때 매출 규모는 정말 천문학적일 겁니다. 와, 그렇겠네요. 오리지널사 입장에서는 상대가 SNAC를 안 써서 이길 확률도 낮은데 무리하게 판매 정지 카드 꺼냈다가 지면 기업 재무제표가 흔들릴 정도의 배상금 폭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승산 없는 도박판에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꼴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배임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죠. 아, 그래서 제가 찾아본 2026년 4월 기준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3,000당 제약을 상대로 한 제네릭 판매 금지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거군요. 무기도 없고 실패 리스크도 너무 크니까요. 네, 팩트랑 구조를 연결해보면 현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억지로 지연시키는 건 이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장사거든요. 자, 그럼 텅 빈 특허 장부, 에스페스의 기술적 차이, 그리고 거대한 부메랑 같은 섹션 8 조항까지 구조적인 뼈대를 다 짚어봤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향후 예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현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요. 올해 상반기인 5월에서 6월 사이에 캐나다 보건부 심사가 그냥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 발동할 활성 특허가 없으니까 24개월 금지 브레이크 없이 3,000당 제약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는 거죠. 걸림돌이 아예 증발한 상태니까 가장 깔끔하고 확률도 높겠네요. 하지만 상대방 반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CIPO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마지막 특허, 즉 심사 중이던 심혈관 보호 용도 특허를 노보노디스크가 허가 직전에 기적적으로 등록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아, 막판에 열쇠공이 극적으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깎아오는 상황이군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구멍이 좀 있지 않나요? 외역품 특허에는 카바웃, 그러니까 스키니 라벨링이라는 우회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카바웃 전략까지 아시는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특정 메뉴만 빼고 식당을 여는 거랑 비슷해요. 네, 새로 등록되는 게 심혈관 보호 용도에 한정된 특허라면 제네릭 회사는 약 설명서에서 그 심혈관 적응증만 쏙 빼버리고 순수하게 당뇨병 치료제로만 팔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게 제네릭사들이 용도 특허를 회피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예요. 심혈관 적응증을 빼고 팔면 오리지널사가 새 특허를 등록해도 침해를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게다가 보건부 허가가 특허 등록보다 단 며칠이라도 먼저 나버리면 이미 합법적으로 나온 격에다 소급해서 판매 중지를 걸 수도 없는 거고요. 타이밍이나 회피 경로 모두 불리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뭡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24개월 판매 정지 제도를 아예 포기하고 대신 일반적인 민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소송이랑 PMNOC 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파급 효과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소송은 제네릭 시장 진입을 자동으로 멈춰 세우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공방이 길어지더라도 제네릭 회사는 캐나다 시장에서 계속 약을 팔면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거죠. 24개월 자동 정지 효과가 없군요. 게다가 이 경우에도 SNAC 프리 기술이라 침해 인정받기 어렵고 지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는 리스크는 똑같이 남아있겠네요. 단순 시간 끌기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이제 정보의 옥석을 가려내는 눈이 생기셨을 겁니다. 시중에 도는 소송 걸리면 끝이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얼마나 얄팍한 추측인지 구조적으로 다들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모니터링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딱 세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째, 캐나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노보노디스크의 새로운 특허가 활성 상태로 등재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캐나다 연방법원 시스템에 3,000당 제약을 상대로 한 신규 소송이 접수되는지 보시고요. 셋째,
2026년 5, 6월 사이 보건부의 실제 허가 발표 시점과 그 적응증 내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파헤친 내용을 세 줄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캐나다 시장에서 제네릭 판매를 막아설 유효한 특허 무기를 상실했다. 둘째, 삼천당 제약은 SNAC를 배제한 에스페스 기술과 카브아웃 전략으로 방어선을 갖췄다. 셋째, 거대한 부메랑인 섹션 8 손해배상 때문에 오리지널사가 섣불리 무리한 소송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낸 진짜 팩트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중 탐구를 닫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이 쌓아 올린 특허 성벽이 영원히 안 무너질 거라고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캐나다 시장 사례를 보니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도 예상치 못한 빈틈이 존재했습니다. 과연 이번 전략이 한국과의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빅파마들의 독점을 우회하는 새로운 공략 지도가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